지금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당정대가 본회의를 앞두고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 한 발 물러선 모습이라고도 보이는데 이 당정대 결정 먼저 민주당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는 토대가 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법안보다도 여야 간의 합의 처리가 꼭 필요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좀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한 발 물러선 그런 양상인데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민주당은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것,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것, 이거 다 합의 처리를 했었는데 이 초반부터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융위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워낙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난항이 예고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또 6개월 후나 돼야지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협의를 하면은 그 이전에도 순조롭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진전을 위한 한보 후퇴를 한 것 같은데요. 좀 선명하게 나갔으면 하는 그런 지지자들께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좀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금융위원회 분리 부분은 일단은 한 발 물러섰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한 발 물러섰다기보다는 이거 자업자득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난 9월 10일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좀 빼고 대신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협조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주당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개딸들의 그런 강력한 반대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인 9월 11일에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때 그런 것이 만약에 합의가 지켜졌다고 하면 이번에 그 처리되는 그런 그 금융위원회 분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우선 그러한 그 원인은 일단 민주당이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관련한 그런 조직 그 개편안 이런 것이 민주당의 이제 반대로 그렇게 아예 이제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한 그 전례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꼭 비단 국민의 힘만 반대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 상정될 이 정부조직법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검찰 해체죠. 결국은 이제 공소청과 이제 중대수사청으로 분리를 해서 그래서 공소청은 이제 법무부 산하, 그리고 또 이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산하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수사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거기에 따른 지금 검찰의 반발도 굉장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방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그 검찰의 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그리고 또 그 당사자인 검찰의 또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또 얼마 전에는 이것은 또 속도 조절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강성 지지층에 결국은 좀 떠밀려서 추석 전에 진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기재부를 또 분리를 하고 예산처와 또 재경부를 분리를 한달지 아니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에너지 관련한 부분을
또 환경부와 지금 그렇게 통합하는 뭐 이러한 큰 그런 정부 조직법이 지금 오늘 국회에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인데 정말 이런 것이야말로 국가의 100년 대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야당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일방적으로 오늘 처리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매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금융위 관련 부분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특검법 개정과 그다음에 금융위 관련 내용 정부조직법을 이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동의할 수 있었던 거, 당시에는 동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반대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정쟁용으로 거래용으로 삼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뭐냐면 이 정부조직법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찬성했다기보다는 뭐냐면은 후속 법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개정이 돼야 하는 건데 정부조직법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시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정무위원회 법입니다.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이시죠. 그래서 정무위에서 통과될 이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협조를 하기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부조직법이 아니라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의 후속인 이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이지 이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이게 엄청나게 오늘 올라오는 정부조직법의 내용에 굉장히 여러 개 부처에 관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금융위 관련 그 내용에 당시에 협조를 하기로 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에 개정하고 이렇게 뭔가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던 법인데 있었던 것이 사안인데 그런 주제인데 지금은 또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먼저 파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무위에서 협조를 받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 1번이 시작 초반에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도 듣고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협상은 결렬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의논할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이 두 여야 원내대표의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결과적인 협치는 좀 어려워진 상황인데 이 상황은 결국 그러면 그냥 표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 그렇게 갈 수밖에는 없겠죠.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2017년에 원내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고 당시 민주당은 의석수가 지금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당시 맨날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기고 산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그때 원내 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말씀 많이 하셨고 이번에 좀 중재를 잘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의장님의 역량과 달리 두 원내대표 사이에 그 간극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이 했던 필리버스터가 별로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사실 2016년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테러방지법으로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는 반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192시간을 했는데 누가 장시간
기록을 갱신하느냐, 국민들이 밤샘 하면서 지켜보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 동영상을 유통하고 짤이 돌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필리버스터라는 그 용어가 국민들께 각인된 것도 그 당시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했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도 못했고 사실은 그 준비도 이렇게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크게 형성이 되지 못한 듯해서 현명한 선택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또 국민의힘이 이번에 장외로 또 나가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6년 만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아는 그 서울 수도권 지역의 당협위원장은 그 버스에 당원들 채워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개인적인 좀 그 어려움을 저한테 토로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 지금 정기국회 야당의 시간이고 또 국회는 야당의 마당인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동을 하시지 그렇게 장외 집회로 나가시는 것은 참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선택이 아닌가. 물론 제가 감히 다른 당입니다만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외 집회를 본인의 당대표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장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당 지도부가 돋보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지난 대구 집회 때는 초반에는 윤 어게인 세력은 배제하겠다는 말도 나왔었는데 그 당 지도부가 쏟아낸 그런 날선 발언들을 보면은 윤 어게인 세력의 발언을 넘어서는 그런 강한 발언들이 많아서 참 저희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협의는 불가능하고 표결로 결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검찰 개혁, 검찰과 관련한 법안 그것만 하나만 보더라도 네. 국민의힘이 좀 국민들을 대신해서 필리버스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능이 약화. 결국은 이번에 공소청으로 그 검찰 조직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내몰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수사랄지 여러 가지 꼴로 인해서 밉보이다 보니까 이제 검찰의 사실상의 해체까지 온 거 아니냐 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정치적인 이런 그 검찰 해체에 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들을 좀 대신해서 필리버스터를 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22대 국회에 들어서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자주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107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 국회 내에서는 필리버스터밖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안도 마음대로 그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이 국민들의 어떤 권익과 관련된 이 검찰을 비롯한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여야 협상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아마 조만간 이제 오늘 중으로 이 법안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될 예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부 조직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왜 장애로 갈 수밖에 없느냐? 저는 그 9월 30일에 지금 예정된 검찰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정말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에 대한 이러한 그 오히려 후폭풍으로 이렇게 검찰에 이어서 대법원장까지 이렇게 흔드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국회 내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그 9월 30일의 청문회, 그 대법원장 청문회는
민주당 그 원내대표조차도 그 법사위 원장이 본인과 상의하지 않고 한 것이다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청문회가 과연 민주당의 문제가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야말로 법치의 마지막 보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오히려 그 괘씸죄에 걸렸다는 그런 이유로 대법원장이 사퇴하라. 그리고 또 가짜 뉴스 같은 이러한 그 영상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회동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소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대법원장을 공격을 한달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또 경청을 하고 그리고 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을 한다면 국민의힘이 장애로 나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되풀이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한 그 사법 유린을 막기 위해서 장애로 나가서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후에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은 정부조직법 수정안, 방송미디어통신법, 국회법, 증언감정법 이렇게 4개 법안입니다. 좀 많은 핵심 법안들 가운데 이 4가지 법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한 60여 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들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69박 70일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하는데요. 지금 4개 정말 절실한 거 4개로 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검찰청 폐지를 근간으로 하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서 부처명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에 있는 상임위 명칭도 바뀌어야 되겠죠. 국회법 개정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상임위원들의 숫자도 좀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굉장히 지금 절박하지요. 그리고 이제 증언감정법 이렇게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 필수 법안들 지금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최소 법안들만 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꼭 처리를 해야 할 최소 필수 법안들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아마 4개 법안만 지금 올리려고 지금 상정을 하려고 한다. 지금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국민의힘으로서도 굉장히 고심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의총이 또 열렸습니다만 네. 이러한 그 민생과 관련된 무쟁점 그 법안에 대해서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회 독재, 의회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상황이죠. 법사위의 상황은 과연 이것이 국회인가 할 정도로 사실 국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희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국민의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인 제공은 정말 협치를 무시한 민주당이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여야가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뭐 그런 결단을 민주당에서 내리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 그 60개의 이제 법안도 오늘 그 상정돼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힘으로서도 많은 고심 끝에 이러한 결론을 좀 내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 좀 오늘 그 상정될 법안을 이제 최소화한 이런 좀 국회의장의 좀 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좌석에 앉아 있거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은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현재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5분 정도 남은 시간 뒤에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이 본회의장에 들어올지 관심이 좀 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뭐 검찰과 기재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제 복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부분은 뭐 꽤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기재부에서 예산 권한을 빼서 국무총리실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얘기를 듣고 다시 국민의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정말 국회를 어떤 정말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오셨죠. 정말 저는 꼭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이 나오면 로마 콜로세움에서 꼭 글래디에이터 검투사가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눈살 찌푸리고 보셨고요. 그러니까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재부 역시 정말 공룡 같은 그 모피아의 어떤 좀 전횡이나 또 비효율성도 우리가 경험을 한 바라서 그 분리하는 예전에 사실은 분리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다 합쳐졌다가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정부조직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넓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대선 공약으로도 일부 보여졌었고 또 국정기획위원회가 100일 동안 그 활동하면서도 또 그 상당 부분 그 내용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100일이 아니라 그보다 짧았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밀실에서 짠 하고 나온 게 아닌 그리고 점차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조직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방통위 폐지와 그리고 검찰청 폐지는 보복성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통위 폐지는 다른 게 없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다 보니 이렇게 그럴싸하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을 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방통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한 명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조직법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뭐 과방위가 시끄러웠던 거는 오히려 이진숙 방통위원장보다는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때문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그 계속 주장했던 게 나머지 위원들을 좀 임명해 달라. 이것은 국회에서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방통위원을 채우지를 않고 1인 방통위원회로 식물화해서 그렇게 아주 작동을 못하게 그렇게 만든 다음에 뭐 그래도 또 그만두지 않으니까 이 방통위원장을 결국은 몰아내기 위해서 방통위까지 폐지하는 그런 초유의 저는 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청 폐지는 정말 보복성이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건의 그 수사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이 검찰이라는 것이 검찰 조직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분명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수사력을 통해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또 국민들을 보호를 하고 또 범죄를 지은 사람을 제대로 벌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수사기관의 그런 기능인데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리고 기존의 그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이동을 해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면 아마 이제 범죄자가 활개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걸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님 아마도 뭐 내년 지방선거의 뜻이 이제 강한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인지도 높이고 몸값 높이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의 장으로 과방위를 이용을 해왔는데요. 이 방송 미디어를 또 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구상이 된 것이지 그분 한 분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입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뭐 이런 그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의 뜻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국회 상임위를 본인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법사위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출마를 지금 염두에 두고 굉장히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앞장서시는 그런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피감 기관이든 아니면 상임위 위원이든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그 상임위 활동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31분 48초를 지나고 있는데 오후 3시 30분에 열릴 것으로 예정이 됐었던 국회 본회의는 아직 시작이 됐다는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들어오는 내용은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했습니다. 김 비서관이 증인 명단에서 빠진 거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거리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냐, 이걸 왜 협조해야 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국민의힘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인가, 막을수록 진짜 실세구나, 만사 현통이구나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증인 의결은 연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김현지 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당연직으로 그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뭐 이런 위원회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증인의 대상이에요. 네. 당연직 증인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없거든요.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뭐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될 원칙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듣고 왔는데요. 국민의힘이 14대 국회 이후 30여 년간 총무비서관이 증인에서 제외된 게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김현지 비서관을 증인 채택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께서 이제 좀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그 운영위에 출석하는 대통령실 이제 참모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많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둘러싸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1급 비서관의 출석을 놓고 이렇게 쟁점화가 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직제상 이 총무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실장이 있잖아요.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렇기 때문에 수석들은 꼭 참석을 해야 되지만 그 비서관은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관련 총무비서관 대신 관련 질문들을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비서실장이 어떤 면에서는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도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감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에게 집착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불러내서 정쟁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 초기에 이 허니문 기간에는 대략 국정 운영에 협조해 주는 게 관례였는데요. 지금 이제 4달도 되지 않았는데 좀 대승적인 협조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혼자 나와서 국감이 되겠습니까? 저도 국회 운영위원으로 2번 그 국회 운영위 국감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아까 김용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1급 비서관은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을 국감한다고 할 때 법원장들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당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넣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직에 있는 사람을 민주당이 빼자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2년 이후에 30년 넘게 이 1급 이상 비서관, 꼭 총무비서관을 꼭 찍는 게 아니에요. 1급 비서관들은 다 당연직으로 그렇게 국감에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도 2023년 국감에 당시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을 했어요. 의원이 질문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뭐 할지 말지는 그거는 의원이 선택을 할 것이지만 피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연한 그 대상인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굳이 빼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총무비서관이 살림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예산을 협의할 때, 그럴 때 그 예산 심의할 때는 총무비서관이 혼자 나와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죠. 이런 대통령실의 어떤 살림이랄지 아니면 뭐 비용 지출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은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것을 굳이 빼자고 하니까 의심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될 사람을 빼자고 하면 뭐가 캥겨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존엄이라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만사 현통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뭐 성명도 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이 이야기하신 데처럼 당연적으로 나와야 될 그 직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오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순리대로 처리를 한다면 국회 운영위에서의 증인 채택도 무난하게 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과거 검찰 개혁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간 당과 다른 의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명에 가까우신 분인데, 근데 이번에도 보면 친명의 원조를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이 조금은 당과는 다른 느낌의 뉘앙스의 발언을 한 걸 보면 이게 당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그 김영진 의원님의 경우는 가끔 이제 원조 친명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쓴소리를 하기가 또 좋은 위치에 있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그냥 정석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혹시나. 저는 그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좀 중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강성 지지층에 오히려 사로잡혀 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그 국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이 협치에서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김영진 의원은 그 원조 그 친명 그 7인회 이제 그 멤버였죠. 그런 그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이력으로 볼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내로남불이죠. 왜냐하면 또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했던 그런 언행이나 또 이야기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되니까 달라진다. 이제 이러한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뭐 이러한 민주당 의원이 더 많다고 하면 국회 협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법사위 관련된 얘기도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법사위 격려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에 대해서 급발진이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또 김영진 의원이 했습니다만 이어 가지고도 당내에서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만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즉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 주권 정부이니만큼 저희들의 눈높이는 항상 국민에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를 해괴한 논리로 풀어준다든지 또 지기현 재판부가 연말까지 재판을 끝내겠다고는 했지만은 현재 같은 침대 재판으로서는 가능할 것 같지 않고 그 지연 사태를 물론 한 명 최근에 법관을 더 배정하는 것으로 좀 완화시킨다고는 했지만은 묵과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윤리감사 결과도 발표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누차 계속 말씀드리게 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거 급작스럽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혹을 갖고 계세요 국민들께서는. 당시 이제 5월 1일 이 시점이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이었기 때문에 그때 찬찬히 짚어보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 약간 정치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한번 청문회를 통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종대왕께서는 판결서를 빨리 만들려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청문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의구심을 많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지금 30일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문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이재명 대통령 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지금 그것을 오히려 보복성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복성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가 오히려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이러한 좀 위험한 발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30일에 예정된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된 증인 명단에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법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지만 모든 대법관들이 다 기록을 어느 정도 보고 또 보고를 받고 이것은 전원합의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심리와 결론에 있어서 대법관들이 다 수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일반 그 특정 사건의 판결을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국회에서 상황이 또 사법부를 바라보는 것이 국회가 사법부 위에 군림을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된 권력이 우선한다. 결국은 선출된 국회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사법부에 지금 우선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파기환송심에 대한 보복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도 저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재판 지연은 오히려 이제 전 대법원장 때가 오히려 심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한 이후에는 사법부의 재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 법에는 그 1심을 그 6개월 안에 끝내라고 돼 있습니다만 무려 2년 2개월, 26개월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뭐 어떠한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지금 아직 그것은 1년도 아직 안 넘은 사건이고 그리고 또 지기현 재판장이 12월에는 끝내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속도를 높여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지 결국은 대법원장 사퇴를 하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저는 그 시도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그 사법 유리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좀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총리실이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온 그런 표현이 조금 다른 식으로 기사화가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자 문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 제가 기사 제목들을 보니까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대미 투자 불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대미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정해서 제목을 많이 봐서 그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호도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총리실에서 설명 자료가 나왔고 거기 이제 앞뒤 맥락상 그 의도한 바는 그 조지아주에 대한 그 대미 투자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들이 구금됐던 참 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했던 그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미국으로 사실 좀 입국해서 일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현재 그 비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근데 사실은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 거기 가서 조지아주에서 공장 짓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자 문제로 노동자들의 그 작업이 어려워진다면 대미 투자에 있어서 그 조지아주의 투자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마 그런 국소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미 투자 3,500불 전체가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는 총리실에서 이제 좀 진화를 위해서 해명 자료를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3,500억 불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또 많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공격을 해 오는데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참 예측 불가능한 분들이죠. 그리고 유엔 연설을 보니까 50분 동안 막 팩트가 아닌 얘기를 섞어가면서 좀 장광설을 늘어놓고 또 그 비자 그 수수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풀려서 또 올리겠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 날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정말 그러니까 불합리한 그런 안들을 이렇게 그 쏟아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힘이 좀 집중적인 공격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일본이 외교를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는 로비스트들도 많고 굉장히 시간을 갖고 평소에 잘 준비를 해서 외교의 정석이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결국 5,500불 일본의 그 투자도 결국
굉장히 일본에 불리하게 협상이 맺어졌다고 해서 많은 걸 내주고 실익은 없다고 해서 결국 총리가 사임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잖아요. 물론 사임에는 이제 참의원 선거 참패라는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또 직접적인 요인이 될 만큼 지금 대미 관세 협상이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난제 중에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같이 힘을 모으고 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민석 총리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외교를 좀 포기하는 발언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실 외교는 어떤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익과 이제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원하긴 하죠.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하기 전에는 나 미국에 투자 안 해. 이러면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외국 통신과 지금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외신에 당연히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 지금 현재 관세 무역 협상에 아직 그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를 하라고 하는 반면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라 그냥 보증이나 대출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간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굉장히 넘어야 될 그런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비자 문제로 조지아주에서 또 여러 명의 그 300명이 넘는 그런 한국민들이 또 그렇게 그 구금이 되는 그런 또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비자 문제도 사실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은 저는 그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듣고 약간 평론가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고 또한 주미대사도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해야 될 것은 비자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일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근로자들이 이러한 구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뭔가 그 조치를 취하고 협조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어야 할 이런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예 투자를 안 하겠다고 이제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자 문제 해결 그리고 또 관세 협상을 좀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좀 현실에서는 사실 굉장히 그 미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감정을 좀 배제하고 좀 냉철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동차에 대한 지금 유럽 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지금 15%로 지금 오늘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만 지금 25%, 한국 자동차만 지금 25%의 관세를 지금 그 내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 유럽은 15%인데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25%면 그러면 많은 그런 수출을 했던 현대자동차랄지 이러한 그 자동차의 좀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이런 그 여러 기업의 수출로 인해서 국가도 GDP도 또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제에도 그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좀 정부로서는 어떤 그런 그 냉철한 그 상황을 좀 인식을 하시고 비자 문제 해결 그리고 또 관세 협상 좀 타결에 있어서도 좀 대한민국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그 순간이 저는 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END 이니셔티브 얘기를 한 이후에 나온 얘기가 남북의 두 국가론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 좀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궁금합니다. 그게 이견이 있고 뭐 갈등은 아니고요.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러니까 두 번째 하시는 거죠. 그리고 통일부는 남북 관계의 주무 부처이고 이제 평화 통일을 기치로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좀 더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실 수 있고 이제 사실상의 두 국가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그냥 딱 두 국가다라고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 어떤 잠정적인 특수 관계 속에 어떤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실 수 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외교부에서 계속 일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국가론에서 이제 조금 먼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떤 경력 배경이나 또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이라는 그런 어떤 부처나 그런 실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자주파니 동맹파니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름을 붙이고 뭔가 굉장히 이제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이렇게 다른 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뭐 북한이나 또 미국을 비롯한 그런 외국을 대할 때 뭐 극값 배드값처럼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어떤 건강한 토론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을 때 탄소 중립이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둘러싸고 경제부처 그러니까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의 입장하고 이제 환경부의 입장하고 굉장히 이제 대립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부처의 성격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그 정동영 장관과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차이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처 간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시잖아요. 근데 두 개의 국가를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통일부는 그러면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북한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이제 2,000kg을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에 지금 비핵화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멀리 나갔다 북한이. 이러한 발언을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러면은 무슨 그 통일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정말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물론 어떤 그런 뭐 통일이랄지 화합이랄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북한의 이런 그 핵 실험이나 아니면 핵 개발로 인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안보가 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END에 물론 그 E는 교류, 그다음 관계 정상화, 그리고 이제 비핵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교류와 관계 정상화까지만 가고 비핵화는 또 물고 나가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나 아니면은 김대중 정부처럼 결국은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관계 정상화 그리고 교류로 인해서 북한의 오히려 핵실험만 오히려 더 가중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 북한과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화합도 좋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또 안전을 좀 지킨다는 그런 면에서 오늘 정동영 장관의 저는 발언은 매우 위헌 발언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그러한 보정이 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